안녕하세요. 마음법 연구소의 허지은입니다. 오랜만에 제가 녹음을 하는데 그동안 제가 좀 아팠어요. 감기 몸살이 좀 심해서 목소리가 원래대로 잘 돌아오질 않아서 이 녹음 작업을 못했어요. 그래서 너무 미안했어요. 매주 올려야지 라고 마음 먹었는데 이제부터 목소리가 잘 유지되길 바라면서 제가 잘 관리해 볼게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좀 이렇게 읽어드리고 싶은 책은 마음챙김과 자비라는 책이에요. 학지사에서 출판했는데요. 이 책의 내용에서는 제가 좋아하는 폴 길버트, 영국 임상심리학자이신데 이분이 이제 컴패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왜 컴패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는지 우리의 마음이 진화되는 과정에서 이 마음을 이해하고 작동되는 원리들에 대한 설명을 좀 이 책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책의 내용을 제가 읽으면서 추가적인 설명도 드리고 이렇게 스킵할 것들은 또 스킵하면서 오늘 천천히 이렇게 진화 과정을 거치면서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작동돼 가는구나. 그리고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이런 어려움들이 있고 어떤 부분들은 더 크게 지각하는 게 있구나. 그래서 컴패션이 필요하구나.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오늘 좀 편안하고 쉽게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시작해 볼게요. 우리는 통증과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신경세포와 뇌체계가 있는 생물학적 몸과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고통은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가진 몸과 마음은 수백만 년 동안 진화 과정을 통해서 지금의 모습을 갖추었는데요. 이를 생명의 흐름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이것은 우리 세계가 약 30에서 40억 년 전 바닷속에서 가장 단순한 단세포 유기체를 낳고 그와 같은 생명 형태들이 점진적으로 진화하고 변형되어서 현재 우리가 지구상에서 보는 모든 종으로 나타난 이야기이기도 해요. 우리의 몸과 마음이 생명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설계되었고 기능하는가를 이해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데요.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마음챙김 자비를 증진시키는 적절한 방식을 개발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진화해온 방식을 이해하는 것은 지혜롭고 마음을 챙기며 자비로운 마음을 개발하고자 할 때 부딪히는 어려운 문제들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자비로운이라고 읽고 있는데 이 자비로운이 이제 compassionate, 네. 우리나라에서는 자비로운으로 번역해요. 그래서 이제 자비? 이렇게 좀 약간 낯선 분들이 있을 텐데 여기서의 자비는 어떤 특정 종교에서 언급하는 개념이 아니라 심리학에서 재정의한 자비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막연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이제 폴 길버트가 보는 관점에서의 자비는 나와 타인의 고통을 헤아리고 그 고통에서 사람들이 회복되고 성장해서 평온하고 행복한 상태로 갈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돕고자 하는 의지와 열망을 가진 상태거든요. 그래서 나와 타인이 좀 더 평안하기를, 행복하기를 바라고 실질적으로 도우려고 하는 마음이구나, 그런 태도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 2000년 내지 3000년 동안 많은 사상가와 철학자는 우리의 마음이 다루기 힘들고 교묘하며 문제투성이라는 점을 인식해 왔어요. 예를 들면 이성적 능력은 동기와 감정을 억제하기 위해 분투하지만 강력한 비합리적인 힘들이 내면을 지배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성적 파트너를 찾고 사랑에 빠지고 아이를 원하고 자신의 지위와 정체성을 방어하고 부족과 집단에 참여하고
자신의 집단을 지키기 위해 전쟁에 뛰어드는 행동과 같은 것들이에요. 이러한 동기들은 이성이나 논리에 기초한 것이 아니에요. 초기 그리스 철학자들은 이성의 열정과 본능적 추동의 혼돈에 빠지지 않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능력이라고 주장했어요. 그러나 이성이 도움이 되긴 하지만 우리는 또한 동기란 것이 실제 무엇이며 어떠한 동기가 우리를 성장시키고 발전시키고 번영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인가에 관해 보다 깊이 성찰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도록 하는 다양한 동기에 대해 어떤 동기를 키우고 어떤 것을 경계해야 할지 현명하게 선택하는 것은 충분히 숙고할 만한 일이에요. 여기서 마음 챙김과 자비에 기초한 동기를 이렇게 함양해 가는 것이 우리의 행복, 정신건강, 관계, 정체감, 삶의 의미, 우리가 속해 있고 만들고 싶은 세계에 지대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에 대해 논증할 거예요. 영적 전통들은 보편적 사랑, 용서, 인류의 형제애를 강조해왔지만 숭고한 이와 같은 동기들은 성공, 권력, 적을 파괴하거나 적에 대한 과도한 잔인성과 같은 대립하는 동기들과 맞닥뜨리게 돼요. 오늘날에도 수천 명의 사람이 전쟁과 고문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고 기아는 수백만 명의 삶에 만연해 있어요. 또한 인간의 부는 나누기를 꺼려하는 소수의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그 결과 이 자비로운 동기는 강력한 감정에 의해 추동되는 갈등하는 동기와 욕망으로 가득 찬 진화된 마음과 부딪히게 돼요. 이것은 물론 새로운 통찰은 아니지만 많은 초기 사상가가 인간 조건에 관해 알 수 없었던 것은 정확히 우리가 그것에 부딪히는 이유, 우리의 마음이 열정에 의해 추동되어 매우 혼란스러운 이유, 이성을 이용하거나 자비로운 태도를 취하기가 그렇게도 어려운 이유예요. 이러한 지식은 진화에 대한 이해를 통해 상대적으로 최근에 들어서야 알 수 있게 되었어요. 내용들을 이제 쭉 설명해 갈 텐데요. 혹여 내용들이 무슨 말이지 하고 잘 이해가 안 돼도 그냥 편안하게 쭉 들으시면 돼요. 궁금하시면 다음에 또 듣고 너무 하나하나 한 문장을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하시면 더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편안하게 들리는 만큼, 이해되는 만큼 들으시면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인류가 생명의 흐름의 일부가 된 것을 밝힌 가장 저명한 인물은 찰스 다윈이에요. 그는 유복한 지주의 아들이었고 목사가 되기로 결심하기 전에는 의학을 공부했어요. 그러나 그는 자연세계에 대한 매혹을 느꼈고 1831년에 박물학자로서 비글호에 승선할 기회를 잡았어요. 그는 18개월의 항해를 통해 비글호가 남반구 조사활동을 맡게 되었을 때 남아메리카의 여러 섬과 갈라파고스를 탐험했어요. 다윈은 유럽에는 없었던 많은 종을 보게 되었고 그러한 다양성이 존재할 수 있는 이유를 탐구하기 시작했어요. 엄청난 생명의 다양성에 대한 그의 통찰은 지구 생명에 대한 사람들의 이해를 변혁시켰어요. 그는 종들이 변화하는 이유는 종들이 지속적으로 음식, 생존, 재생산의 도전에 직면하며 생존에 가장 적합한 종들이 자신의 특성을 후손에게 전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러한 통찰은 비록 다윈 자신은 진화라는 용어를 결코 사용한 적이 없지만 자연 선택과 진화에 의해 종들이 변화한다는 개념을 낳게 되었어요. 자,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잔인한 생존 투쟁을 벌여온 99%의 모든 종이 지금은 멸종했어요. 네안데르탈인도 25만 년 전 마지막 빙하기 때 멸종했고 현재 그들의 뼈와 유물만이 그들이 존재했다는 증거로 남아있을 뿐이에요. 우리는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생각하고 무엇을 좋아했는지, 아이나 가족에 대해서는 어떤 감정을 느꼈고 미래에 대해서는 어떠한 희망을 품었는지 절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불교 철학은 모든 것은 변하고 그 무엇도 영원한 것은 없다고 말하기도 해요. 특히 지금 우리가 알고 있듯이 생명의 형태는 계속해서 유전자가 결합하고 변이를 일으키며 놀라운 방식으로 변화해 가고 있어요.
종의 특성이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정확히 어떻게 전달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알려져 있지는 않아요. 다윈이 유전자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이에요. 유전자 전달의 수수께끼를 푸는 첫 실마리는 오스트리아 과학자이자 수사였던 그레고 요한 멘델이 제시했어요. 그는 수천 개의 콩나물을 가지고 실험하면서 이거 학교에서 다 배우셨죠. 종의 특성이 어떻게 다음 세대로 전달되는지를 탐구했어요. 사람들은 1890년대까지 콩의 어떤 특성을 의도적으로 배양하고 전달할 수 있는 그의 중요한 발견을 간과했거든요. 그런데도 멘델의 법칙은 정보가 다음 세대로 전달되는 방식을 이해하는 기반을 형성하게 됐어요. 1953년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프랜시스 크릭과 제임스 왓슨은 유전자가 전달되는 메커니즘을 발견하여 글로 출간했는데요. 이 메커니즘을 DNA라고 불러요. 이후 60년간 과학자들은 우리가 물려받은 모든 유전자의 암호를 풀고자 애썼고 그것은 게놈 프로젝트의 일부였어요. 초기 게놈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에는 우리가 수십만 개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우리는 2만에서 2만 5천 개의 유전자밖에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더 흥미로운 점은 우리가 다른 종들과도 같은 유전자를 꽤 많이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쥐와 70%의 동일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고 소와는 80%, 침팬지는 98에서 99%가 같아요. 물론 이것이 쥐가 70%의 인간이며 침팬지는 98%의 인간이라는 말은 아니에요. 이렇게 공통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종이 다른 이유는 유전자가 아주 다른 방식으로 결합되고 많은 유전자가 발현되지 않고 침묵을 유지하는 듯 보이기 때문이에요. 사실 유전자가 상호작용하고 신체와 뇌를 형성하는 방식은 마음을 이해하는 핵심 열쇠예요. 흥미로운 점은 우리의 DNA는 바이러스가 우리 안에 남겨놓은 잔여물의 증거까지 보여준다는 점이에요. 이것은 인간의 유전자가 돌연변이를 일으키고 변화하는 한 가지 방식일 거예요. 또 중요한 점은 어떤 유전자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에 따라 발현이 되기도 하고 되지 않기도 해요. 현재 우리는 당신이 우울증과 같은 특정한 질환에 민감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유전자가 필연적으로 발현되지는 않고 환경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타고난 것과 이제 길러지는 환경에 대해서 강조해요. 둘 다 강조되거든요. 타고난 유전자, 그리고 양육되는 환경, 후천적인 사회적 환경이죠. 이 두 가지 다 실은 이제 성장 과정에서 아주 중요하게 인간에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해요. 그래서 뭐 집안 내력에 있는 신체 질환 혹은 정신 질환이 절대적으로 나에게 꼭 발현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인 거죠. 발생학적인 진화는 사실 모든 것이 이전의 조건으로부터 생겨난다라는 불교의 사상과도 꽤 많은 점이 일치해요. 이와 같은 불교의 사상은 진화의 과정이 일어나는 방식이기도 해요. 예전에 태어나고 존재했던 모든 생명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기에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존재할 수 없을 거예요. 이러한 통찰은 진화 과정에서 미리 설계된 청사진이란 없으며 진화 과정이 단지 이전의 조건에서 적응과 변화를 통해 생명체가 계속 새로워지는 것일 뿐이라는 걸 인식할 수 있어요. 진화란 이전의 조건에서 새로운 것이 탄생하는 끊임없는 과정이기 때문에 뒤로 되돌아가서 지금까지의 변화 과정을 전부 지우고 다시 시작할 수는 없어요. 대신에 이전의 설계에 적응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사라졌던 것들이 늘 그 다음의 진화와 발달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등을 타고 내려오는 긴 척추와 밖으로 뻗어있는 사지의 골격 구조는 바닷속에 사는 어류의 설계 구조에서 비롯된 거예요. 이 구조는 물에서는 유용했지만 생명체가 무투로 올라와 포유류로 진화해서 수직으로 서게 될 때에는 문제를 일으키게 돼요. 이와 비슷하게 진화는 미리 어떤 것을 설계할 수가 없어요.
진화의 설계는 이전의 조건으로부터 특정한 이점이 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기린을 살펴보면 그들이 몸을 낮춰서 물을 마신다거나 섹스를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생명체가 도대체 왜 저런 방식으로 진화를 했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당신은 기린이 긴 목으로 다른 동물들이 먹을 수 없는 가지의 잎을 먹을 수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겠죠. 이런 이점이 다른 난관들을 만들어내더라도 기린이 점차 목을 길게 하는 방식으로 진화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이것을 트레이드 오프, 즉 어떤 것을 얻으려면 다른 것을 희생해야 하는 경제관계라고 불러요. 다른 사례는 공작새의 꼬리예요. 공작새의 꼬리는 암컷을 유혹하기 위해 화려하게 디자인되었지만 포식자로부터 도망칠 때에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인간의 신체와 뇌도 진화 과정에서 온갖 종류의 거래와 타협을 거쳐요. 다른 동물처럼 네 발로 서기보다는 두 발로 서게 되면서 인간은 시야가 넓어지고 손이 자유로워졌어요. 이런 적응에 단점이 있다면 원래는 신체의 무게를 지탱하도록 설계되지 않은 척추, 엉덩이와 무릎에 상당한 힘이 내리누린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변화에 척추와 관절이 적응해 왔기도 했어요. 하지만 원래의 디자인으로 인해 오늘날 많은 사람이 추간판 탈출증을 겪고 있고 주요 관절들이 닳아 없어져서 수술로 대체해야 할 필요도 생겨나고 있어요. 또한 직립은 여성의 골반을 좁게 만들어 출산이 좀 어려워졌어요. 안타깝게도 이런 진화의 적응 과정으로 인해 수백만 명의 여성과 아이들이 목숨을 잃기도 했어요. 지능의 증가를 수용하기 위해 머리가 커진 것이 산도의 협착이라는 난관을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는 또한 인체의 기초 체계들이 한계 안에서 작동하도록 설계되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해요. 특히 우리를 보호하려고 하는 인체 체계에 대해서는 이 점이 정확히 들어맞아요. 예를 들어 설사와 구토는 몸에 들어온 독을 처리하는 신체의 정상적인 반응 방식이에요. 대개 이런 방어 반응은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지만 몇몇 질병의 경우에는 이런 자연스러운 방어 반응이 필요 이상으로 더 오래 작동하게 만들어서 사람들은 탈수나 영양 부족으로 죽을 수도 있어요. 이는 개발도상국 아이들의 주요 사망 원인이기도 해요. 질병 그 자체보다도 질병에 대한 신체의 방어 기제가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또한 인체의 면역 체계가 몸이 자신의 것임을 인식하지 못해서 스스로를 공격하는 다양한 자가 면역 질환도 있어요. 암세포는 몸에서 늘 생겨나지만 신체가 이 세포들을 적절히 통제하지 못할 때에만 문제가 돼요. 즉, 이 얘기의 핵심은 인체 생리체계의 진화 과정이 어떻게 우리를 완벽하게 만들었느냐가 아니에요. 생리체계는 전반적으로 어려움에 반응할 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진화했지만 그것이 항상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많은 질병과 부상에 취약하기도 하고 여러 다양한 방식으로 목숨을 잃는 한 가지 이유도 이 진화의 과정 때문이에요. 게다가 뇌와 신체가 진화해온 방식에 개입한 설계자가 없었기 때문에 온갖 종류의 난관들을 유발한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뇌를 살펴볼 때 진화를 통해 뇌가 무척이나 복합적으로 진화했지만 서로 잘 조합되지는 않는 기관이라는 점을 이해할 수 있어요. 진화 과정에서 우리의 뇌가 아주 복잡해졌고 서로 대립되는 동기와 욕구, 감정들로 뒤얽혀서 잘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데에서 우리 자신에 대해 자비로운 마음이 싹트기 시작해요. 아, 그렇구나. 우리 마음이 굉장히 복잡하구나. 뇌가 되게 똑똑한 줄 알았는데 우리의 뇌가 서로 이렇게 실은 조화를 이루지 않을 수 있겠구나. 여러 정보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들어왔을 때 그게 이렇게 자동적으로 잘 처리되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되면 이게 생물학적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 자체가, 이 사실 자체가 때로는 우리가 많이 불안해하거나 우울해하거나 갑자기 막 너무 화가 치밀어 오른다거나 심지어는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너무 심하게 이렇게 걱정하고 그게 꼭 사실인 것처럼 그 생각에 막 시달리기 쉬운 이유이기도 한 거죠. 그런 나를 그런 다른 사람을 좀 이해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죠. 그래서 과학은 우리가 겪는 고통의 원인이 진화 과정과 설계와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해결책을 찾는 과정에 기여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 챙김, 자비를 훈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처한 상황을 자각하고 마음이 왜 특정한 방식으로 작동하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통찰과 지식이 지혜로 나타나고 이러한 지혜는 우리가 자비롭게 행동하도록 알려줘요. 자, 이제 뇌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게요. 진화론적 통찰을 이용하면 마음이 어떻게 특정한 방식으로 작동하게 되었고 내면의 평화를 찾기가 왜 이리도 어려운지, 왜 우리가 자기 자신의 최악의 적이 될 수 있는지를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출 수 있어요. 진화론 모델은 인간의 진화를 통해 탄생한 존재라는 기본 전제에서 시작해요. 수십억 년 동안 뇌는 이 세상에서 신체의 행동을 조절하는 기관으로 진화해 왔는데요. 호흡과 심장 박동에서 시작해서 우리가 일으키는 모든 움직임과 느끼는 감정, 우리가 가진 생각들은 모두 뇌에서 조율해요. 뇌는 감각기관이 받아들인 정보를 해석하는데요. 이것이 음식인가? 이것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노리는 포식자인가? 성관계를 맺을 기회인가? 태풍이 다가오고 있으니 보금자리로 돌아가야 하나? 뇌가 어떤 신호를 특정한 가능성이라고 판단하면 결정을 내리고 신체가 이 결정에 따르도록 지시해요. 뇌는 다가가 음식을 먹고 포식자로부터 도망치고 경쟁자와 싸우고 이성 파트너와 교제하라고 지시해요. 뇌는 위협을 처리하고 특정한 상황에서 이득을 모아 생존과 번식률을 높이기 위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 셈이에요. 가령 데이비드 애튼버러, 즉 영국의 동물학자인데요. 이 감독과 BBC 채널 카메라맨이 만든 멋진 자연주의 영상을 보면 주변의 자연세계를 관찰하고 있고 대부분의 동물이 인간과 비슷한 목표를 추구한다는 점을 알 수 있어요. 먹이를 찾고 잡아먹히는 것을 피하고 성적 파트너를 찾고 지위와 귀한 것들을 얻으려고 애쓰고 자손을 돌보는 것이 인간과 굉장히 비슷해 보이죠. 동물들이 불안과 분노, 화, 만족과 이완, 성적 욕망과 추구에 취하는 것은 우리의 감정과 비슷해요. 동물의 뇌도 인간의 뇌와 비슷한 방식으로 움직이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인간의 뇌는 생명 진화 흐름의 일부이고 그래서 다른 생명체와 매우 비슷한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뇌에 이런 종류의 목표를 따르는 메커니즘이 내재되어 있고 이러한 목표가 위협을 받거나 가로막힐 때 동물처럼 분노와 불안으로 반응할 수 있어요. 또한 우리는 동물들과 마찬가지로 만사가 잘 풀려갈 때 기쁨을 느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 동기와 감정들을 구내의 기능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이 기능들은 수백만 년 동안 진화해 왔고 다른 동물들과도 함께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구내라는 건 가장 오래된 뇌라는 거죠. 감정은 동기를 지배해요. 우리는 다음 내용에서 여러 감정을 자세히 살펴볼 거예요. 왜냐하면 감정은 삶에 의미를 주고 자비의 기반이 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감정은 또한 파괴를 유발하고 자비를 가로막기도 해요. 그러한 순간에 우리는 감정이 동기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인식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시험에 통과하거나 돈을 벌거나 누군가에게 데이트를 신청하거나 야채를 기르고 싶을 때 이게 바로 동기죠. 당신은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 노력할 거예요. 이것들에 성공한다면 기쁨과 흥분,
만족 같은 기분 좋은 감정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시험에 떨어지거나 돈을 잃거나 상대방에게 거절당하거나 달팽이가 야채를 다 먹어치워버리면 짜증과 실망, 슬픔과 같은 불쾌한 감정을 느끼게 될 확률이 높아요. 이러한 방식으로 감정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고 목표를 성취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내면의 신호예요. 그래서 이 감정에 초점을 맞춘 치료 방법도 있어요. 정서 중심 치료라고. 저도 좋아하는 치료 방법이에요. 이 사실은 자비로운 동기가 무엇이고 그 동기가 우리 안에 어떻게 작동하며 어떤 감정들이 자비로운 동기와 연관되는지를 생각하기 시작할 때 중요해져요. 우리의 접근의 핵심은 다른 동물들이 갖지 못한 전반적인 역량을 제공해주는 새롭게 진화된 특별한 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탐색해 보는 거예요. 200만 년 전부터 인간의 뇌는 점점 똑똑해졌어요. 인간의 기원을 추적해가는 화석 연구에서는 호모 에렉투스와 호모 하빌리스라고 불리는 종이 우리에게 수백만 년 동안 뇌의 크기와 용량이 점차 변해왔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가진 새롭고 똑똑한 뇌의 부위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이제 좀 살펴볼게요. 이걸 이제 신뇌라고 불러요. 새로운 뇌. 아까 구뇌였죠? 이번에는 신뇌에 대해서 우리가 뉴 브레인에 대해서 이제 배울 건데 이 신뇌에서 주로 하는 거는 자기 정체성, 즉 뭐 상상하기, 계획하기, 예상하기, 뭐 반추, 반성, 의도적으로 집중하거나 통합하는 기능들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진화를 통해 상상하고 공상할 수 있게 됐어요. 동물들은 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생각하고 추론하고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그리고 생각하고 다른 이들과 의사소통하는 것을 돕는 놀라운 도구인 언어를 개발했어요. 우리는 심지어 상징을 사용할 수도 있게 되었고 이것이 생각하는 능력을 굉장히 증진시켰어요. 하지만 생각하는 뇌는 양날의 검이 되기도 해요. 예를 들어 사자에게 쫓기는 얼룩말이 목숨을 구하려고 도망가는 것을 생각해 보면 사자가 더 이상 쫓아오지 않으면 얼룩말은 사바나로 돌아가 풀을 뜯어먹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대개 이렇게 살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생각하거든요. 분석하고 공상하고 미래를 계산하고 예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새로운 뇌의 능력으로 인해서 사자에게 내가 잡히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까에 대한 상상으로 하루 종일 그 상상에 머물러 있게 되기도 해요. 우리는 마음속에 우리를 두렵게 하는 온갖 상상과 환상을 떠올릴 수 있어요. 그리고 다음번에는 제대로 해내지 못하면 어쩌지? 아이들이 집을 나가면 어쩌지? 라고 내일 벌어질지도 모르는 일을 미리 걱정해요. 어쩌면, 만약 이렇다면, 이런 걱정들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이것이 새로운 뇌가 지닌 능력의 단점이에요. 다른 동물들은 살이 찌는 것을, 아이들이 취직을 하지 못하는 것을, 다른 아이들이 내 아이를 좋아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하면 좋은 평판을 얻을지 대부분 이런 것들을 크게 걱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뇌가 똑똑해지면서 생명의 흐름에 완전히 새로운 역동을 가져왔어요. 그것은 생각, 자기인식, 반성적인 마음이에요. 이렇게 성찰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더 가서. 하지만 이런 이제 뇌 기능들이 불안을 유발하기도 하고 오히려 더 불안해져서 다시 더 부정적이거나 위협적인 생각을 불러일으키기도 해서 생각의 악순환에 갇히기도 해요. 그래서 로버트 세폴스키의 유명한 책 왜 얼룩말에게는 종양이 생기지 않을까 에서는 생각하는 인간의 똑똑한 뇌가 우리 자신에게 온갖 골칫거리와 문제를 가져다 준다고 말하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는 뒤로 물러나 세상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게 돼요.
우리는 다른 존재가 무엇을 느끼는지, 그들의 동기가 무엇인지, 현재 어떤 감정을 느끼는 그 이유는 무엇인지 생각할 수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은 굉장히 특별한 능력이에요. 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당신은 만약 셀리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면 셀리는 프레드에게 얘기할지도 몰라. 그럼 프레드는 조안에게 얘기하겠지. 그런데 조안은 별로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보를 나에게 불리하게 활용할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인간인 우리 자신과 우리가 굉장한 이야기꾼이고 소설가이자 영화의 제작자가 될 수 있게 해주는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통찰을 제공해줘요. 이러한 새로운 뇌는 우리에게 자각하고 있음을 자각할 수 있는 능력을 줘요. 우리는 스스로 존재하고 우리에게 마음이 있고 언젠가 우리의 존재가 소멸될 것이라는 사실을 자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자각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또는 자각하는 경험을 그 자체를 자각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인간의 의식 수준과 동물의 의식 수준은 다르죠. 진화 과정에서 근래에 생겨난 자각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가 마음 챙김을 훈련할 수 있게 해줘요. 이 능력은 우리의 마음을 관찰하고 그 가운데서 선택할 수 있게 해줘요. 분명 인간을 제외한 어떤 동물도 훈련을 통해 의도적으로 주의를 특정한 방식으로 지향함으로써 마음 챙김의 자각 상태를 선택할 수는 없어요. 인간을 다른 동물과는 다른 존재로 만드는 또 다른 점은 우리가 고유하고 개별적인 자기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에요. 현재 존재하는 전체 생명계의 발생은 개별 유기체의 출현에 의존하고 있어요. 첫 생명체가 생겨날 때 그 생명체에는 바깥과 안을 구분해주는 세포막이 있었거든요. 생명 그 자체에는 유기체가 그들이 처해 있는 환경과는 분리된 개별적인 개체이면서 동시에 환경에 의지하는 존재가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이 개별성과 분리된 자기는 수십억 년 전부터 시작되었어요. 하지만 인간은 고유한 신체와 뇌와 함께 피부 안에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이러한 자각 능력과 개체로서의 존재감은 우리가 어떤 미래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어떻게 느끼고 싶고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생각할 수 있게 해줘요. 반면에 다른 동물들은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갈 뿐이에요. 그들은 이 세상에 분리된 개체로 존재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내면의 동기와 감정을 따라 살아갈 뿐이에요. 물론 동물과 다른 인간의 의식 능력은 도움이 될 수 있고 때로는 매우 유해할 수도 있어요. 특정한 종류의 자기 정체성을 만들려고 애쓰기도 하고 그 정체성에 집착하기도 하면서 여러 문제를 만들어내기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종류의 사람이 되고 싶다는 욕망은 마음 챙김과 자비, 이 컴패션을 개발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지에 대한 동기가 참 중요하다는 거죠. 이 모든 능력이 신뇌, 새로운 뇌의 일부라고 말하지만 이러한 능력이 뇌 안 어디에 존재하는지는 말할 수 없어요. 단지 그것들이 우리가 아는 한 이 지구상에 사는 생명체가 가질 수 있는 매우 새로운 능력이라는 것은 분명해요. 지금까지 보아왔듯이 이 능력들은 우리의 주의와 상상, 공상, 예상, 계획, 생각, 추론을 사용해요. 신뇌는 다양한 문화와 과학, 자동차와 텔레비전, 휴대전화와 의약품이 있는 세계를 만들어냈어요. 이것은 대단한 일이지만 신뇌가 가진 능력은 또한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와 스트레스를 유발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 우리는 갈등 상황을 추론하고 복수를 계획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핵무기를 만드는데 지성을 사용할 수 있고 우리가 얼마나 불행한지 곱씹으며 자살을 계획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열등하고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라는 생각으로 머릿속을 가득 채울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자원을 가질 권리가 있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새로운 뇌는
예전의 내, 오래된 내, 구내의 격정과 동기,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장악될 수 있어요. 계획하고 추론하고 상상하는 이 신뇌의 기능이 구내의 감정과 동기에 의해 조종될 수 있어요. 생각과 주의를 불쾌한 감정을 조절하고 대처하고 긍정적인 감정을 촉진하는 데 사용하기보다는 구내가 우리를 위협에 반응하는 불안과 분노를 일으키는 방향으로 끌어당길 때 신뇌는 위협에 초점을 맞춰서 생각이 사로잡히고 반추하는 역할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감정을 유발하는 생각과 생각을 유발하는 감정의 순환고리에 갇혀버리게 되는 거죠. 이는 똑똑해지는 것으로 인해 일어나는 불행한 결과예요. 이 상황에 대응하지 않으려면 이렇게 진화 과정에서 생긴 결함으로 인해 우리가 심각한 문제에 빠질 수 있다는 걸 좀 인식하는 거죠. 지난 2000년 동안 동양과 서양의 철학자들은 감정의 생각을 복잡하게 하고 생각이 감정을 더 복잡하게 휘저어 놓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에 불안해질 때에는 우리가 이 불안한 생각과 가능성에 빠져들기 시작하고 이것이 우리를 더 불안하게 만든다는 걸 아주 잘 인식하고 있었어요. 심리치료의 발달 과정에서도 특히 인지심리학에서는 우리의 생각과 동기, 감정이 서로 주고받는 피드백 때문에 마음에서 온갖 종류의 문제와 고통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이런 인지치료는 굉장히 효과적이죠. 다른 동물과 달리 똑똑해진다는 것은 우리가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감정과 동기에 대해 생각할 수 있고 특정한 행동과 노력을 포함해 그 감정과 동기를 판단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문제는 우리가 내면에서 경험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두려움이나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짜증을 내거나 순종적인 성향을 싫어할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 안에 일어나는 성적 혹은 공격적 판타지에 놀라서 이토록 까다로운 뇌를 가진 우리 자신에게 자비의 마음을 갖는 대신에 비판적이 돼서 스스로와 싸움을 벌일 수도 있어요. 이런 면에서 느낌을 느끼는 것 혹은 내면에서 일어나는 판타지를 회피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여러 정신건강 문제를 겪을 수 있어요. 분명 당신이 내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회피하거나 억누르거나 분리해내려고만 하면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자비로운 마음을 갖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인간의 뇌는 기쁨과 행복, 돌봄과 애정, 연대와 평화로움의 능력도 가지도록 진화해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평화로운 느낌에 주의를 기울이고 마음을 건설적인 방향으로 조직할 수 있게 새로운 뇌의 능력을 어떻게 활용할지 배울 수 있어요. 우리가 특정한 방식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법을 배우면 머리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더 잘 알아차리게 돼요.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할 수 있는지는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오랜만에 이렇게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고 생각하니까 기분이 참 좋네요. 책 읽는 건 진짜 제가 되게 좋아하는 일인 것 같아요. 물론 책을 그대로 읽진 않아서 제 방식대로 좀 더 설명하거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부연 설명하거나 아니면 이제 번역 과정에서 좀 어색하다고 보이는 것들은 제가 임의로 다 바꿔서 좀 말씀을 드리거나 한 부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내용들을 기억해 보시면 우리의 뇌가 진화해 가는 과정에서 많은 변화를 거쳤잖아요. 계속 새롭게 적응해 가는 과정에서 여전히 우리의 뇌는 적응 중이라는 거예요. 근데 동물과 달리 새로운 뇌의 기능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제 업데이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추론도 하고 반추도 하고 인식도 할 수 있게 되고 통찰이나 성찰도 가능하게 됐어요. 인간의 아주 놀라운 기능이죠. 근데 이 기능을 잘 활용한다면 우리가 우리를 훨씬 더 빠르게 진정시킬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중심을 잡으면서
내가 원하는 방향을 향해서 지속적으로 도전해 갈 수 있게, 그래서 나 자신과 타인과 훨씬 더 따뜻하고 다정하고 지혜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훈련해 가면 된다는 거예요. 좋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뇌를 우리가 잘 조율해 갈 것인가 다음 시간에 우리 만날게요. 또 만나요.